예. 야.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습니까? 네. 아니 일단 뭐 저기 조셉이 알 정도면 진짜 이거는 뭐 누나, 예. 예.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장 기간 8년간 소년 재판을 맡은 호통 판사 우리 천정호 판사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그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4년 차 법조인이시고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사법사상 유일하게 8년간 소년 재판을 맡아 12,000여 명의 소년범들을 재판을 하셨습니다. 2020년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에서 옥저 근정 훈장,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 이거 굉장히 좀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 이게 모든 것이 저와 함께 해준 아이들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또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예, 그분들 덕택에 네네. 이 훈장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천 판사님 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일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한 방송에서 이제 선처를 바라는 가해 학생들에게 호통을 친 모습이. 네, 맞습니다. 바꿀 생각 없어. 돌아가. 저는 약간 프로그램 이제 코너 짤 때 했어요. 문세윤 씨가 판사 역할을 막 해야 될 때 네. 이제 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네. 어떤 톤이나 이제 이런 연습을 조금 했어요. 이제 했었거든요. 네. 어떤 톤이었어요? 좀 연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저희가 코빅 법정이라고 해서 이제 문세윤 씨가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저희가 조금 그게 뭐야? 예. 저희가 뒤에만 약간 살리려고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다가 문세윤이 잘하니까 문세윤 씨가 좀 하자. 예. 똑같았어요. 약간 좀 예.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닭발 3개를 시켜야 했는데 왜 하나만 시키나? 저는 그 대사까지도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이 자꾸 자기 아이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영수 못해? 영수 안 합니다! 딱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발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일등 하면 뭐해?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풀고 말이야. 아이고 안 해! 전교- 돌아가! 뭐 그러시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너무 팬이라서 제가 팬이네 진짜. 팬이에요. 네. 대사 정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 여학생인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진짜 정확하네 대사가. 부모는 그지도 못하고 계속 아이만 변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아가! 용서 안 해! 판사가 오죽했으면 호통을 치겠습니까? 채통도 없이. 소년 재판이 그 당시에 아이 한 명에 그 할애되는 시간이 평균 잡아보니까 3분밖에 안 돼요. 3분이요? 네. 그러면 그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판결을 내리죠. 예, 너무 이제 사건이 많아서 아이들이 3분의 그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입법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시간 하던데 우리는 그 3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호통을 친 거죠. 네. 처분은 이렇게 사실 이제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기본적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가벼운 처분을 하는데 이 경각심마저 못 가지고 간다면 맞아요.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재법정에 5번 선 아이도 있거든요. 어우,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기를 이걸 좀 바라는 알길 마음에서 바라요. 이제 호통을 치고 다시 오면 그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제 경고를 내리는 거죠. 예. 혹시 그 이 소년 재판을 처음 맡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판사로서 시골에서 판사 생활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부산고등법원 3년 마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창원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됐고요. 형사 사건 중에 그 이제 손재판을 담당하라고 해서 손재판은 일반 사건과 달리 판결문서는 그 노력이 조금 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해보자. 그러신 거예요? 저는 어떤 큰 뜻이 있어가지고 이 소년 정말 재판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선도하면서 네.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작은 이제 그렇지 업무 않죠. 부담이 조금 좀 덜하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 그냥 말로 이제 달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
중학교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우연히 이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조폭에 가담했다가 지금 무기징역수로 목포 교도소에서 친구분이요. 예 25년째 지금 복역하고 있고 저도 판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고 그럼 제 주위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렵고 아, 이게 친한 친구였는데 한 분은 지금 복역을 네. 하고 계시고 네. 한 분은 지금 판사님이 되신 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동생들, 형들이 생각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 뭐 가끔 이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 편지는 존댓말로 저한테 이렇게 오니까 너무 왔다. 와 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 잘 있나 이렇게 가는데 예, 그 25년의 세월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 좀 보여주라. 그래서 내처럼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어쨌든 반면교사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형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같이 사시다가 그 동생분하고 또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그래서 또 동생분 가정까지 깨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사촌 동생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아우, 때로는 이거 내 일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세요? 뭐 변호사 1, 2년 차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더 모를 놀랍네. 뿐이지 사실은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분하고 문제가 됐던 그 내연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아니 하나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 여성분 혹시 실제로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그런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인상 확실히 조금 느낌이 와요. 왜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 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럴 때도 변호사님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 없이 딱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뢰인분이 이제 내연 관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태호 드라마 속에서 예를 들면 이태호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일이지만 좀 되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이 딜레마네 진짜. 뭐 살인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구해야 하는 돼, 것처럼 그죠. 변호사는 내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뭐 착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 굉장히 변호사 윤리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잘못임은 인지를 해드리되 그 잘못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해드리는 거죠. 이게 참 아까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직업적인 특성상의 그 딜레마들이 좀 있네요. 죽어야 만나는 남자로 불린다고 이게 별명이 죽어야 만나는 남자.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그 사인을 밝히고 이거 하는데 부검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검은 거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형사님들, 뭐 경찰분들 이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교수님께서 그 해결하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2014년 질식사로 묻힐 뻔한 윤일병 사망 사건을 요거를 부검을 통해서 뭔가 좀 밝혀내신 게 있다고 그래요. 원래 사실 윤일병의 부검은 군대에서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질식사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신을 병원에 데리고 간 게 가해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들이 빵 먹다가 갑자기 체했다라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니까 당시 이제 입안에 토사물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질식사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당시에 지상파 방송에 계신 기자님이 우연히 앉아 있다가 남들이 속삭속삭거리는 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이제 본인이 그걸 파헤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전부 다 저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원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근육이 다 풀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툭 하고 고개가 툭 떨구고 뭐 이런 영화에서 보시면 이 위와 식도 사이의 조임근도 풀리기 때문에 입안에 토사물이 있는 건 아주 흔한 거거든요. 또 몸에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대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질식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그 방송을 얘기했고 바로 그날 9시 뉴스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새롭게 드러난 윤일병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윤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구타가 특정 부분에 가해지면 이게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군검찰에 다시 수사를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진실을 밝혀보니까 장기간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았고 결국은 다시 살인죄로 기소를 해갖고 법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병장 등 선임 병사들은 오랜 시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